처음 김 씨가 혼담을 내놓았을 때에 정주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태수의 정체는 시방처럼 선명한 자격은 보이지 않았고 매우 막연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김 씨가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해가는 대로 차차 선명하게 이화되어 가기 시작했었다. 그것은 마치 캔버스 위에서 화필이 노는 대로 그림의 선과 색채가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차차로 뚜렷해지다가 마침내 훤하게 인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다. 정주사의 머릿속에서 조화를 부리기 시작한 태수의 영상은 그가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는 데 이르러서 비로소 선명해졌고 다시 정주사한테 장사 미천을 대준다는 데서 완전히 미화되어 버렸었다. 골고루 대체 요렇게 똑 떨어진 신랑감이 어디 가서 다른 집 몰래 파묻혔다가 대령하듯이 펄쩍 뛰어나왔는고 생각하면 자꾸만 꿈인가 싶어진다. 그는 이 혼인을 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서는 한 번 돌이켜 마치 시관이 주피를 들고 그를 꼰듯이 사윗감인 태수를 꽂는다. 태수의 눈치가 좀 불량해 보이는 것이랄지 사람이 반지 빠르고 건방져 보이는 것이랄지 더욱 무엇보다도 마음 찜찜한 구석은 그가 조건 붙은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심다운 것. 이런 것들은 다 모른 채 하고 슬슬 넘겨버린다. 죄다 관주를 주워놓고서 정주사는 어떻게 해서 누가 준 관주라는 것은 상관 않고 사윗감이 관주인 것만을 기뻐한다. 자, 그래서 돈이 생기면 느긋하게 궁리를 하면서 정주사는 천천히 집을 향하고 걸어간다. 대체 얼마를 주려는 거지? 한 500~600원? 500~600원쯤 가지고야 넘고 쳐져서 할 게 마땅치 않고 아마 돈 1,000원은 돌려주겠지. 혹시 몇 천원 척 내놓을지도 모르고 헌데 무슨 장사를 시작한다? 포목전, 싸전, 자파전? 그런 것은 이문이 너무 밖에서 할 것이 못되고 가만히 미도를 몇 번 해봐. 그렇게 쉽게 한 미천 잡아? 에잉, 그건 못 쓰지. 그랬다가 만약 실수나 하고 보면 체면도 아니려니와 모처럼 잡은 들거리인데 방정을 떨어서야. 그러면 무얼 해야만 하기도 수나롭고 이문도 박하지 않고 두루 괜찮을꼬. 초봉이는 가게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개봉이와 형주는 건넌방으로 쫓고 병주는 저녁 숟가락을 놓던 길로 떨어져 자고 시방 정주사 내외가 단둘이 앉아 초봉이의 혼담 상의에 고부라졌다. 유씨는 삭바늘질로 하는 생수 깨끼적삼을 동정을 달아가지고 마침 인두를 뽑아들면서 이런 말을 문득 비집어낸다. 외양도 다 똑똑하고 하긴 한데 어찌 눈자가 좀 독해 뵙디다? 아니야, 그 사람의 눈이 독한 눈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흠을 잡아내려면 사옥감을 깎아 맞춰야 하지 어디. 정주사는 발을 탁 개끼고 몸뚱이를 좌우로 흔들흔들 양말 벗어던진 발살을 오비작 후비고 앉아서 눈을 연신 깜짝깜짝 잠옷 유유한 태도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좀 먹는 모양이지. 아유, 당신도 원 별소리를 다 하슈. 젊은 애들 치고 술 잘 안 먹는 사람이 백에 하나나 있답니까? 젊은 기운이고 허니 술 좀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야 낭패지. 그것도 그렇긴 하지. 사내 자식이 너무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술 좀 먹고 그러는 데서 세상 좋아도 부리고 하는 법이니까.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애가. 정주사는 무렴 끝에 서슴거리고 이야기를 내놓는 모양인데 그는 벌써 태수를 그 애라고 애칭을 한다. 글쎄 우리 초봉이를 벌써 지난 초봉부터 알았다는구려. 그래가지고랑은 저 혼자만 애가 달아서 뭐 여간 아니었다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 호호. 시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애를 해야만 장가를 온다오.
우리 애가 너무 내차기만 하고 그래서 남의 집 젊은 사람이라면 눈도 거듭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나는 그 사람 재간의 집에서 어쩌면 그렇게 통이 당자한테 내기고 맘대로 하게 하다니 그 속 모르겠습디다. 신식이요 개명한 집안이면 다 그렇게는 한답디다마는 아 여보 그럴 게 아니오? 과부의 아들이겠다. 제 집안 넉넉하겠다. 허니 자연 버릇없이 자랐을 것이오. 그래서 입대까지 장가도 들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니오. 그러니까 장가를 가더라도 제 맘대로 골라서 제 맘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저희 집에서도 기왕 그래 오던 것이니 에라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서 하루 바삐 장가나 가거라. 이럴 게 아니오. 사리가 그렇잖소. 두뇌에는 태수의 위인이랄지 또 혼인하기에 꺼름직한 점이랄지 짐짓 말 내기를 꺼려하고 혹시 말이 나오더라도 서로 그것을 싸고 돌고 안고 돌아가고 하느라고 애를 썼다. 마치 자리 잡은 부스럼이나 통티나는 터줏대감 건드리기를 무서워하듯 그들의 진실은 이러하다. 그들은 딸 자식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권솔이 목구멍을 도모하겠다는 계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행하고 할 담보는 없다. 가령 돈 있는 사람을 물색해내서 첩으로 준다든지 심하면 기생으로 내앉히거나 총로에다가 팔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비록 낡은 것이나마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성적으로 그놈한테 압제를 받기 때문이다. 교양이 압제를 주니 동물적으로 솔직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교활하다. 해서 정주산에는 시방 태수와 이 혼인을 함으로써 집안이 샘평을 펴게 된 이 끔찍한 행운을 당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혼인이 장차에 딸 자식을 불행하게 하지나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를 가지고 그 의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두루 천착을 해보기를 짐짓 그들은 피하려 든다. 사실이 무섭고 무서운 소치는 너무도 사실이 뚜렷하고 보면 차마 혼인을 못할 것이므로다. 마침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유 씨는 초봉이가 들어오나 하고 귀를 기울였으나 인사를 하는 승재의 음성이다. 유 씨는 실상인즉 진작 붙어서 초봉이가 승재한테 범연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꼭이 그래서뿐만이 아니지만 그첨저첨해서 그는 승재를 맞사윗감으로 꼽고서 두루 유념을 해왔던 것이다. 말이 많지 않고 봄에는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마음이 끔찍이 유순하고 인정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 씨의 마음에 들었다. 한번 그렇게 마음에 들고 나니 그 다음의 것은 다 제풀로 좋게만 보여졌다. 그의 듬직한 성미는 사람이 무게가 있는 것 같이 미더운 구석이 있어 보였다. 그가 지금은 다 그렇게 궁하게 지내지만 내년 가을이면 옹근 의사가 된다고 하니 의사가 되기만 되는 날이면 돈도 벌고 해서 거드럭거리고 지낼 거야 묻지 않아도 빤히 알 일이요. 그러니 그때 가서는 마음 턱 놓고 딸을 줄 수가 있을 것이었다. 하기야 한 가지 마음 걸리는 데가 없지는 않았다. 승재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무대가리 같은 굴러다니는 사람인걸. 도대체 근지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다. 옥의 티라고나 할까? 이것 한 가지가 유 씨가 승재에 대한 불안이었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묘리대로 그것 또한 변법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지금 세상에 근지가 무슨 아랑곳 있나? 양반은 어디 있으며 상놈은 어디 있어? 저 하나 잘나고 돈만 있으면 그게 양반이지. 이렇게 유 씨는 인혁의 편리를 위하여 승재의 근지 분명치 못한 것을 과분하게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년 가을에 승재가 의사가 되기를 기다려 그를 사위를 삼겠다고 정령코 작정을 한 것은 아니었었다. 역시 사윗감을 좋게 보고서 눈여겨두었을 뿐이지. 유 씨는 그러하지만 정주사는 결단코 그렇지 않았었다. 그는 승재 따위는 애초에 마음도 먹어본 일이 없었다.
물론 승재가 생김새와는 달라 인정이 있고 행동거지가 조신한 것은 정주사 자신도 두고 겪어보는 터라 모르는 바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승재, 그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의표도 훤치르르하고 이렇게 황골탈퇴해서 척 정주사 눈앞에 현신을 한다면 그때 가서야 정주사의 생각도 달라지겠지만 시방은 승재로는 간에도 차지를 않았다. 그는 유씨처럼 승재가 나중에 잘 되게 되는 날을 미리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초봉이가 승재한테 무슨 다른 기색이 있는 눈치를 안다거나 또 유씨라도 승재를 가지고 약시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해서 나는 이 사람을 초봉이의 배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상의를 한다면 정주사는 마구 훌훌 뛸 것이었다.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네 집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천민을 가지고 어엿한 내 집 자식과 혼인을 하다니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있더란 말이냐고. 그 노랑 수염을 연신 꼬아 축히면서 냅다 냉갈령을 놓았을 것이었었다. 그 끝에 유씨한테 듭신 지천을 먹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유씨는 남편의 그러한 솔성을 잘 아는 터라 아예 말 눈치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쯤 혼자 속치부만 해놓고 오늘날까지 지내왔었다. 그러자 오늘 별안간 고태수라는 신랑감이 우선 외양도 눈에 착 띌 뿐만 아니라 천하에도 끔찍한 이바지를 가지고서 선뜻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유씨는 태수가 나타나자 그의 외양과 들여미는 소담스러운 이바지에 그만 흠탁해서 여태까지 유념해 두고 지내던 승재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수 하나만 가지고 여부 없이 작정을 해버렸던 것이다. 태수는 혼자 가서 첫째를 한 셈이다. 유씨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도 종시 승재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침 승재의 음성이 들리니까 비로소 주의가 갔던 것이다. 유씨는 그제서야 승재를 태수와 대놓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쌍으로 선 무지개처럼 빛이 곱고 선명하니 가깝게 있는 며느리의 무지개는 태수요. 뒤로 넌짓이 있어 희미한 시어머니 무지개는 승재인 양. 도시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을 성 싶었다. 태수가 그처럼 솟아 보이는 것이 흡족해서 유씨는 무심코 빙그레 웃기까지 한다. 그러나 문득 그만큼이나 무던하다고 본 승재를 그대로 놓치게 되는가 하면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이 아깝다는 생각에는 그보다 앞서서 욕심 하나가 돋쳐 나왔었다. 그는 승재를 그냥 놓아버릴 게 아니라 작은 딸 개봉이의 배필로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25살이라니까 개봉이와는 나이 좀 층이 지기는 해도 8해쯤은 태사가 아니었다. 그러니 아무려나 승재는 그 요량으로 유념을 해두고 후기를 보기로 작정을 했다. 하고 본즉 유씨는 하룻밤에 한자리에 앉아서 큰 사위, 작은 사위를 다 골라 세운 셈이 되고 말았다. 9시나 됨직해서 초봉이가 돌아왔다. 유씨는 들어오는 초봉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다. 너 어디 아프냐? 눈이 폭 갈리고 헬쓱한 얼굴이며 더구나 핏기 없는 입술이 결코 심상치가 않았던 것이다. 초봉이는 잠자코 한동안 말이 없이 앉았다가 문득 어머니 나 서울 못 가게 됐다오 하는 게 마치 성가신 남의 말을 겨우 정갈하듯 한다. 응? 왜? 유씨는 속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니 하고서도 짐짓 놀란다. 그는 짐짓 놀라는 채 했지 속으로는 그거 일은 실없이 잘 되었다고 마음에 썩 다행스러워했다. 유씨는 방금 오늘 아침까지도 딸더러 부친이 막는 것은 가로막을 테니 염려 말라고 장담을 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해왔었다. 그러던 것을 그날 하루가 다 못 가서 같은 그 입을 가지고 너 서울 못 간다 이 말을 하기에 아무리 모녀지간이요
또 갑자기 좋은 혼처가 나선 때문이라지만 그래도 낯간지러운 노릇이었다. 그런데 계제에 제가 먼저 서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유 씨는 이런 순편할 도리가 없던 것이다. 초봉이는 제가 한 말이고 모친이 묻는 말이고를 다 잊어버린 듯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겨우 내키지 않게 아저씨가 오지 말래요. 아저씨? 제호 말이지? 네. 왜? 어째서? 지가 자청을 해가지고 해놓고서는 인제는 또 오지 말라다니. 그건 무슨 놈의 변덕이야? 그런 실없는 일이 어디 있더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봉이는 고든 대답을 않고 있다가 종시 모른다고 하고 만다. 그는 아까 저녁 때 당했던 그 일을 모친한테고 남한테고 제 날씨 오히려 따가워서 말하기조차 창피했다. 저녁 때 5시가 얼마 지나서다. 바쁜 일이 없어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제오지만 요새 며칠은 정말 바빠서 오늘도 아침부터 몇 번째 그 긴 얼굴을 쳐들고 분주히 드나들던 끝에 잠깐 앉아 쉬려니까 그나마 안에서 윤희가 채어 들여갔다. 제호가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더니 큰 소리가 들려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기어코 그 계집애를 데리고 갈 테란 말이야? 윤희의 징그럽게 악을 쓰는 목소리가 마치 초봉이더러 들으라는 듯이 역력히 들려왔다. 초봉이는 귀가 번쩍 띄었다. 글쎄 데리고 가면 어째서 그러는 거야? 이것은 약간 거칠게 나오는 제호의 음성이다. 어째서라니 내가 그 속 모를까 봐서? 속은 무슨 속이란 말이야? 말은 못하냐? 계집애가 빤조루하게 생겼으니까 음축맞게 딴 배짱은 있어가지고랑. 이렇게 들려 나오는 윤희의 바락소리에 초봉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마침 배달하는 아이도 없이 혼자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깨끗한 처녀 마음자리에 진흙을 끼얹는 것 같아 일변 분하기도 했다. 나이값이나 좀 해봐요. 제호가 나무라듯 비웃듯 씹어 뱉는다. 인정 고만하면 철도 들 때가 됐는데 왜 점점 갈수록 그 모양이야? 내가 아무리 계집애 걸신이 들녘 길었으니 그래 나 이 자식 영갑이고 더구나 믿거라 하고선 갖다 맡기는 친구 자식한테 손을 댈까 봐서? 원 히스테리도 분수가 있고 강자도 택이 있어야지. 아이고 저 꽝우리 구멍 같은 아가리로다가 말은 이기죽 잘도 하네. 아무튼지 말로만 이러네 저러네 해야 소용없고 자 데리고 갈 테야. 안 데리고 갈 테야. 데리고 가야지. 정말? 그래. 그럼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윤희의 한결도 독살스러운 소리가 잠깐 그치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자 이거 알지? 이거 빙초산이고 이 빙초산은 우선 그 계집애 낮바닥에다가 끼얹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먹고 어때? 그랬으면 시원상쾌하겠지? 빙초산을 그 계집애 얼굴에다가 끼얹는다는 소리가 들릴 때 초봉이는 오싹 소름이 끼치고 수족이 떨렸다. 안에서는 연달아 쾅당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가게께로 가까워질 때에는 초봉이는 벌써 그 길로 뛰어나왔다. 예, 초봉아. 유씨는 음성에 정이 간곡하게 부르면서 잠깐 고개를 쳐들어본다. 초봉이는 모친이 무슨 기난 이야기가 있길래 음성까지 가다듬어가지고 그러는 거에서 고개를 든다. 너도 벌써 나이가 21살이니까 우리가 고향에서 그래도 조석 걱정은 않고선 살던 그때 같은 처지라면야 너를 나이 21살이나 먹도록 두었을 것이며 또 너를 내놔서 그 푸달진 돈벌이를 시키느라고 오늘처럼 박재호 따위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고서 그런 경우 빠진 짓을 하게 하긴들 했겠냐. 그것이 다 이 집안이 치패해서 궁하게 살자니까 범사가 모두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혹시 저놈의 한참봉네 싸전집 말이다. 그 집에 기식하고 있는 고태수라는 사람. 그 은행에 다닌다는 사람 말이야. 본 일이 있어? 유씨는 고개를 쳐들면서 말을 멈춘다.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이름을 듣자 기었고 여기까지 바싹 들이대고 육박을 했구나 하고 몸을 떨었다.
그동안 초봉이는 고태수라는 사람의 독하고 세찬 전기가 미묘하게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밀리며 실로 악전 고투를 해왔었다. 고태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내고 동시에 그가 이러저러한 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던 그날부터 초봉이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동요가 시작되었다. 초봉이가 맨 처음 그날 태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승재와 비교해서 승재가 그만 못하니까 그것을 시기하여 태수한테 반감을 생긴 것이 그것이 벌써 일심상치 않은 시초였던 것이다. 그대로 늘 태수는 초봉이의 머릿속에 가서 승재의 옆에 가 착 붙어서는 초봉이가 아무리 눈치를 해도 찰거머리같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초봉이는 승재를 자꾸만 축혀 앉히고 싸고 돌고 해도 그럴수록 태수는 더 세게 드세게 파고들었다. 태수는 마치 색채 강렬한 꽃이나 진한 향수처럼 초봉이의 신경을 자극시켰다. 초봉이는 눈이 아프고 콧속이 아려서 그 꽃을 안 보려고 그 향내를 안 맡으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두르고 했어도 끝끝내 큰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피해지질 않았다. 피해지지 않고 그게 안타깝다 못해 필경 제 마음이 울고 싶게 짜증만 났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제 오래잖아 서울로 가는 날이면 그것도 활활 털어지고 마음 가뜩하겠지. 이렇게 믿고 일변 안심을 했었다. 이렇듯 초봉이로서는 이 판을 말하자면 아슬아슬한 땅태주를 넘을 살판인데 벼랑간 서울 가자던 것이 와해가 돼 단지 서울을 가지 못하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실망인데 고태수라니. 마침 승재를 갖다가 한편 구석으로 밀어 젖히고서 제가 어엿하게 묻힌 류씨의 옹이까지 받아가면서 이마 앞으로 바로 다가선 그 고태수. 초봉이는 모친의 말을 묻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 혼자서 시방 태수라는 사람이 던지는 그물에 옮겨매어 꼼짝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느덧 방글에 웃으면서 그한테 손을 내미는 제 자신을 바라보다가 깜빡 정신이 들어 다시금 몸을 바르르 떤다. 그 사람 말이 너를 안다고 그러더라고. 너도 자기를 알 것이라고 그러던데. 초봉이는 종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고 유씨는 초봉이 한번 힐끗 기색을 살핀 뒤 쭉 설명을 늘어놓는다. 태수는 고향이 서울이요. 양반의 집 과부의 외아들이요. 재산은 천석 추수나 하고 지금 은행에 다니는 것은 장차 무슨 큰 경륜이 있어 일을 배울 겸 그리하는 것이요. 결혼식은 이제 예배당이나 공회당에 가서 신식으로 할 테고 잔치는 돈을 많이 들여 요리집에 가서 할 테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마음은 있어도 혼인할 엄두를 못 낸다니까. 그렇잖아도 혼인 비용을 전부 자기가 대줄 요양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러니 털어놓고 말이지. 시방 이 지경이 된 우리한테 당자가 그만큼 잘나고 집안이 좋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격이 맞는 그런 혼처가 좀처럼 생기기가 어려운 노릇인데 그게 다 연분이라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너그 아버지와 내가 잘 상의를 해보고 나서 이 혼인을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너그 아버지는 너의 의향을 물어보라고 하시지만 너도 노상이 그 사람을 모르는 배 아니니 물어보나 마나 네 마음에도 들 것이다. 모친의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해서 초봉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태수의 영상은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해가지고 승재의 그렇잖아도 뒤로 밀려간 희미한 영상을 더욱 압박했다. 초봉이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면서 나도 몰라요. 고함치고 포악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말이야. 아직 너한테까지 할 건 없지만 기왕 말이 난 길이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한다더라. 말은 전한다. 혼수 비용은 자기가 말끔 돼서 하기로 하려니와 또 우리가 이렇게 강고하게 지낸다니까. 원 그래서야 어디 쓰겠냐고. 그럼 이제 혼사나 치르고 나서 자기가 돈을 몇천 원이고 대드릴 테니 너그 아버지더러 무어 점잖은 장사나 한번 해보라고 그런다더구나. 그렇다고 너라도 혹시
애미의 애비가 사오덕에 호강을 하려고 딸 자식을 부둥부둥 우겨서 부잣집으로 떠실어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설마 한들 100만금을 준다 한들 당자되는 사람이 흠이 있다던가 또 깨름직한 구석이 있다면야 마른 하늘에 벼락을 내리리지 어쩌면 너를 그런 데로다가 이 애미애비가 보낼 생각인들 하겠느냐. 그저 첫째로 너를 위해서 하는 혼이니요. 그래 내가 과서 고생이나 하지 않고 호강하면서 살기도 하려니와 또 그 사람이 미천이라도 대주어서 장사라도 하면 그게 그다지 나쁠 일이 없지 않겠니? 너도 노상 그런 걱정을 하지만 너희 아버지 말이다. 그게 허구 다니는 꼬락서니가 그게 사람 꼴이더냐. 요 전날 저녁에도 글쎄 두루마기 고름이 뜯어진 걸 다시 달아달라고 내놓더구나. 아마 누구한테 멱살이라도 잡힌 눈치더라고. 말은 안 해도. 아이고 그 회초리같이 뱃싹 야여가지고는 소갈 때 말 갈 때 안 가는 데 없이 다니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런 봉역이나 당하고 끓이면서 한 푼이라도 물어다가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생각하면 불쌍하고 눈물이 절로 난다. 눈물이 난다는 유씨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다. 그것은 부친을 가엾어하는 눈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노상 그것만은 아니다. 그는 모친에게서 결혼을 하고 나면 태수가 장사 미천으로 돈을 몇천 원 대주어서 부친이 장사 같은 것을 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서 다시는 더 여부 없이 태수에게로 뜻이 기울어져 버렸다. 그러나 시방 초봉이는 제 마음의 한편 눈을 감고서라도 태수한테 뜻이 있어서가 아니오. 그 유리한 조건 그것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해서나마 안타까운 제 심정의 분열을 짐짓 위로하고 싶으리만큼 일변으로는 승재한테 대해서 커다란 미련과 민망스러움이 간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약혼이 되고 이튿날인 오늘 아침에 정주선의 집에서는 태수의 기별이라면서 탑삭불이 한참 복내가 보내는 돈 200원에다가 간단한 옷감이 들어오는 혼시함을 받았다. 오늘부터 이 집은 그래서 단박 더운 김이 치닫게 우끈우끈한다. 식구들은 초봉이만 빼놓고 누구 하나 싱글벙글 웃기 아니면 빙긋이라도 안 웃는 사람은 없다. 바느질이 바쁘게 되었다. 혼인날은 단 엿새가 남았는데 옷은 신부 것은 말고라도 집안 식구가 말끔 한 벌씩 새로 해 입어야겠으니 여간이 아니다. 그래서 저녁부터는 그새까지는 남의 삭바느질을 하던 이 집에서 되레 삭바느질 꾼을 불러온다. 재봉틀을 새로 얻어온다. 광목을 찢어라, 솜을 두어라, 모시를 다뤄라. 마구 개 야단 법석으로 바느질을 몰아친다. 그리고 개봉이는 아랫방 문 앞에 서서 승제더러 닭 쫓던 개는 지붕이나 쳐다보라고 지천을 하고 있다.